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차,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이른바 공천 겁박 사건은 국민들로부터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정치권 안에서는 그야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임기 1년을 지나 보내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시고요. 정치 현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요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심상정 대표님이 오신다 했더니 전화냐? 직접 출연이시냐? 제가 한 뭐 5분 늦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다음에는 꼭 일찍 오시고요. 네. 드디어 오셨다. 김민님께서 벌써 오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유 요새 하도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휴가철인데 어떻게 휴가 못 가시겠어요? 뭐 휴가는커녕 이제 어제까지 제가 네. 총선 이후에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전국을 다 도셨어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일이 많으니까 예. 아침에는 국회 이제 제가 집에서 5시 50분에 나오거든요. 아, 세상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지방 갔다가 아. 이제 밤늦게는 또 KTX 타고 올라오면 새벽에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게 조금 고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선거 때는 또 선거 때라 그렇게 바쁘시고 또 근데다가 또 뭐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 네.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검토도 해야 되고 사안이 무거운 만큼 또 책임도 따르는 일이니까 그렇군요. 하다못해 진짜 KTX 올라오면서까지도 그 시간도 눈 붙이기가 어렵고 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아유, 여러분 심상정 대표에게 응원 메시지 좀 팍팍 쏴주세요. 너무 힘드시대요. 어디 가시든 간에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탕이라도 뭔가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좀 그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불리 오셨다. 와 심상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막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1주년 기자간담회 하셨어요. 네. 언제 1년이 벌써 지나갔을까요? 저도 뭐 1년이 아니라 저는 한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어떠세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셨는데 뭐 이런저런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그 큰 국정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저희 당 얘기를 많이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정의당의 발전 가능성에 네, 대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됐다는 거, 그 점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1년 동안 딱 2배 강해지고 2배 매력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사당 체제에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뭐 좀 서둘러서 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지금 저기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의견이. 얼마 전에 팬미팅 하셨어요? 팬 미팅을 이제 예정하고 있어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니 모레인가 보다 모레. 팬미팅 일요일.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요일 많더라고요.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오찬성님께서 신블리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고양시 덕양 갑구 구미는 이 지역 주민이신가봐요. 갓상정 의원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커피 사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열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예. 우선 너무 뜨거운 이슈라서 이거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 어저께 밤에 저희 기자들이요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요? 뉴스타파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예. 동영상이라 하면 동영상이라 하면 이 4명의 여성이 500만 원 인당 5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이건희 회장의 안가 혹은 그 삼성동 자택 등에서 불법 성매매 의혹
뭐 이런 거 파일이 이제 외장하드로 이제 그 넘어간 건데요. 제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건희 회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 시점에 왜 이건희 동영상일까? 글쎄. 그것도 예, 그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그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또 이게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라서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말초적인 이런 걸 또 자극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예. 지금 뭐 우병우 수석. 병중에 계신데 네. 예, 좀 좋지 않은 일이네요. 그렇군요. 아 지금 뭐 연동지어서 삼성에서는 또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청와대 안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들이 연일 막 네. 그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은 좀 쭉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어제 그 잠깐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네, 네. 주재하시면서 네, 이제 뭐 대통령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사실상 우병우 수석 그 지키기에 나선 모습으로 네. 뭐 다들 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굉장히 좀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그 유명한 그 그렇죠. 태제를 연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곧 국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상 우병우 수석을 지키는 네.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네. 우병우 수석은 뭐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빨리 사퇴를 시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안보 뭐 사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한 회의기구인데 네. 이게 뭐 정권 안보를 위한 회의기구로 착각하시나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가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고난을 벗삼아 소신을 지켜라. 이 소신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이 흔들리는 건데 그러면 우병우 수석 이꼴 대통령이라는 얘기인지. 대통령도 이제 위기 의식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성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제 또 그 가문의 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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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는 그런 네. 지역이고 네. 또 그래서 뭐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이렇게 뭐 항상 2m짜리가 있다는 걸어놓고 거잖아요. 열심히 닦고 그랬던 동네잖아요. 근데 그 사진도 떼지고 네. 이제 거기다가 사드를 배치하면 그래도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네. 지금 군민들은 뭐 거의 그 결사 지금 항전을 하고 계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 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크게 위기 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지금 성주 군민들이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으로 보자면 검찰에서는 진경준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 최초로 68년 만에 처음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상당한 청와대 비선 실세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춰서 모든 일을 관장해 왔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된 상황입니다. 뭐 땅과 관련된 뭐 아들, 뭐 처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보니까 뭐 부동산 매매, 부실 인사 검증, 네. 몰래 변론, 또 자녀 군 뭐 네. 보직 특혜, 또 오늘 보니까 그 SPC 네. 이 페이퍼 예, 예. 페이퍼 컴퍼니로. 컴퍼니를 운영을 해가지고 예, 뭐 예. 탈세 의혹까지 예, 제기가 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호방 고구마 넝쿨을 예, 예. 끌려 나오듯이 지금 예, 예. 이렇게 하고 저희는 있는 이름을 상황이니까. 붙였습니다. 양파수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국가의 최고 예. 사정기관의 수장이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소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네. 이분이 정말 그
정권 안보 차원에서 우병우 수석의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예? 또 위기 의식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네. 의혹들은 상당히 고급 정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최고위층의 그것도 검찰을 쥐고 있는 네. 그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고급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배경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뭐 언론에서 보니까 네. 최경환 그 전 장관이 예. 롯데로부터 뭐 50억 수수설 예, 같은 게 예, 나온 예.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최경환 씨 같은 친박의 50억 수수설이 예. 그 검찰발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게 그래서, 검찰 수수라고 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최경환 씨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일련의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최근에 사드 이제 배치와 관련해서도 많이 간별이 됐잖아요. 예, 말 예, 그대로 예, 예. 진박의 간별이 많이 됐는데 또 지금 그 우병우 수석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새누리당의 그 당권 주자들 중에 네. 유일하게 이정현 의원만 빼고는 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진박 이정현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친박 내부의 네. 그 권력 투쟁 이것이 지금 대통령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내치셔야 된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을 검증하는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고구마 넝쿨처럼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뭐 소신을 지키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예, 빨리 해미시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 검증을 하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진경준 검사장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한테 특검을 지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지금 이런 일련의 그 비리 커넥션이 대통령을 조기 레임덕으로 아예 몰아놓고 말 것이다. 그런 위기 의식을 그 대통령께서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우병우를 지킴으로써 위기를 돌파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 과감하게 내치고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 사정기관의 중추까지 지금 점령한 이 암세포를 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심으로써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네. 남은 임기 동안 네.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신뢰를 얻으시는 것이 예.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그 정치는 뭐 원래 팀으로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이제 예컨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비선 실세로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라는 정황 증거에 따라서 야당에서는 그분의 사퇴를 굉장히 강력히 요구했고 실제 이제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이른바 십상시 파문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우병우 수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렇게 그 좀 견디기 어려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지금까지 들어요. 박근혜 정부의 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의 핵심은 네. 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아하. 그러니까 여권 내부를 통제하는데도 네. 또 야당을 견제하는데도 예. 검찰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 정보를 역대 활용한- 비서실장들을 네. 검찰 출신으로 해서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네.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음. 아니었나. 뭐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전에 그 검찰을 과거에 네.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검찰의 통제권 네. 또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검찰을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핵심인 우병우 수석을 당장 내치기에는 허허벌판에 혼자선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지금 그 우병우 수석은 정무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고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물론 이제 해임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정치권은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안은 뭐 너무나 뭐 이건 뭐 이걸 뭐 정쟁이라고 몰아갈 수도 없고 네. 뭐 야당 공세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네.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이 부정부패 특히 공직을 이용해서 네.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뭐 여론이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국회에서 특검 발의를 빨리 해야죠. 지금 뭐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도 발의를 해놨는데 네. 뭐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특검 발의를 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회 안에 대통령이 정리를 하지 못하신다면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그게 국회의 사명이잖아요. 국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그 바른 길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일탈을 네.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죠. 근데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자 해지하시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못 하시겠다면 당연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히 검찰과 사정기관에 네. 그 중추까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암세포를 그냥 놔두고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법치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한번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국회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사드. 사드 어제 이제 성주 군민들이 서울역 앞에 2,000명 정도가 모여서 네.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이셨어요. 네. 그 뭐 쓰레기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성죽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거기 담아가지고 싹 다 챙겨서 가시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 본인들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우리는 성주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성주 군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거다. 사드가 한국에 오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제 이런 메인 슬로건을 들고 집회를 하시더군요. 그 야당 정치인들이 몇 안 나왔어요. 그 여당에서는 그 동네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한 분 딱 나오셨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 이제 세네 분.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이런 시민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주말에 또 전국 대책위에서 하는 또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네. 저희 당도 참여하고 또 발언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희 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들의 뜻을 모으는데 일차적으로 진력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뭐 우리 성주 군민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를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계속할 겁니다. 우리 당의 김종대 의원이 네. 성주에도 직접 내려가서 네. 포대 배치가 될 그 부지도 보고 네. 또 군민들도 만나고 그러고 예. 왔습니다.
그날 그 황교안 총리가 계란 맞는 바람에 네. 김종대 의원이 다녀오신 기사가 하나도 보도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기본 문제 인식은 그렇습니다. 성주 국민들이 참 너무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총리의 성주 방문이 부적절했던 이유는 네, 성주 국민들의 분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별한 대책도 없이 몸으로 이렇게 떼어보려고 내려가신 것, 네, 그 경솔함도 있지만은 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성주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규정하고 네. 그래서 성주 국민들만 설득하면 되고 또 뭐 설득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떤 뭐 선심성 뭐 개발 공약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예, 성주 방문을 감행한 것인데 예, 우리 성주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건 성주 문제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공감이 되고 또 성주가 그 최적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제 그렇죠. 자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총리보다 훨씬 훌륭한 군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의 입장도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성주로 내려가기에 이르다 지금. 여의도로 가져와야 된다. 여의도에서 이 사드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관되게 사드는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 이 사드라는 무기는 예, 선진국 강대국들의 그 핵 전략의 그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네,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동북아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드는 단순한 무기이고 북한을 향해서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국들이 이것을 대한민국의 자유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주장만 하는 것은 논점 이탈이에요. 네?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네. 이것이 결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라는 것을 네. 또 구체적인 미국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좀 막무가내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드가 북핵 억지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전략에 네,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저희는 평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다. 이렇게 저희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군사적 측면에서 뭐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 네, 군사적 측면으로만 평가하고 좁혀서 이야기하는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아주 이를 그르치고 있다. 잘못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여의도로 먼저 가져와서 이 사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NSC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끊임없이 성주를 고립화하고 불순 세력을 솎아내야 되는 식으로 불순 세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불순 세력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외부 세력, 불순 세력을 제기하면서 이 성주를 고립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성주라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은 지지 기반 아니겠어요? TK이기도 하고. 근데 혹시 좀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싶으셨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성주로 판단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보다는 결국 미국의
중국의 판단이 앞섰던 거 아니냐.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네. 과정도 철저히 검증해야 될 6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이 그 전에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계속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예. 모른다. 근데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한민구 장관이요. 네, 물론 뭐 실무 협상은 되고 있지만은 네. 최종적으로 언제 어디로 결정될지에 대해서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예, 만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예. 발표 8, 9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때 정상적인 그런 방문이라면 네. 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그런 자리에서 적어도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총리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발표된 경위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결정이냐? 네. 과연 뭐 NSC 회의가 네. 지난번 국회 그 현안 질의 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네. 이런 정도의 국가의 그 평화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네. 이런 정도의 결정이라면 NSC 본회의를 열어서 네. 대통령이 주재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네. 결정을 했고 그 자리에 여러 그 참석한 관련 장관들이나 아니 네. 저 관련 그 저 부처 관계자들 예. 같은 경우에 통보만 받고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그러면 그렇게 또 급하게 결정된 배경은 또 뭐냐? 네. 또 미국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점들도 저희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주 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규정 지어서 뭐 대충 뭐 개발 공약 같은 거 좀 몇 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또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보면 뭐 수원이나 광주에서 신청서도 내고 미리 준비도 했는데 거기도 다 빼고 또 새치기해가지고 대구공항 준비도 안 하고 있는 데를 거기를 이제 딱 지적을 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장 사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주 부지를 발표할 때 네. 어떤 군 전략상의 필요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국방부에서 이야기할 때 주민의 수용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의 수용도. 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아. 설득할 수 있는 그걸 조건도 수용도라고 합니까? 조건도 이 성주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그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그럼 그 했습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제 끝내는 이제 하려고 외부 세력 운운하고 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밀고 가서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확고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성주 군수 같은 경우에는 김한공 군수가 어제 이제 삭발을 했습니다. 뭐 유림들하고 조만간 그 청와대 항의 방문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꾸 빨갱이 얘기하지 마라. 성주에 빨갱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주장하는 얘기들이 먹히지 않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늘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대충 때우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건 절대 안 될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네. 이제 지금 뭐 외부 세력 운운하는 것은 네. 성주 군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성주 군민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주 군민의 의사에 반한 개입이 있었다면은 네. 그렇다면 그건 성주 군민들이 나서서 당연히 뭐 제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대통령이까지 나서가지고 네. 외부 세력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성주 국민들을
국민들의 설득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안보 프레임 가지고 네. 이제 그 동안에 뭐 비밀주의, 일방통치, 무능무책임 이런 것들을 전부 안보 논리로 네. 똘똘 예, 말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예.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 왔는데 이번에는 이 사드 문제는 저는 네.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안보는 네. 이 안보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안보가 곧 기본권이고 인권이에요. 예. 이런 성격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드 문제를 과거와 같은 안보 프레임으로 네. 밀고 가는 것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빨리 국회에서 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6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네. 네. 철저히 검증 과정을 밟아서 거기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말고 네. 다른 어떤 길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고 불순 세력으로 몰고 종북 세력으로 몰고 또 선심성 무슨 그 선물 하나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사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일찍 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찍 네.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당도 좀 일찍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이 문제 좀 여쭙고 민주당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풀어가는 방법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성주 주민 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참 그 계속 되뇌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월호 때 네. 왜 이렇게 대통령을 못 살게구나 그랬는데 아하. 겪어보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시민들이 왜 그랬는지 너무나 잘 알겠다. 이렇게 그 주민 중에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돈 몇 푼으로 그냥 돈 몇 푼 주어주고 그 민중을 개돼지로 보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참 개돼지론이 너무나 그게 뭐 그 우연히 나온 얘기겠습니까? 그 지금 이 정부의 공무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에 깔려 있는 문제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사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진짜 내 목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공무원 사회라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영욱이가 오히려 저 순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들 그런 앞에서. 얘기를 예. 그 세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니까 평소 하던 버릇이 술자리에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 정부의 대국민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선 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드 문제 매우 심각한데 국민의당도 당론을 정했고 정의당도 정했는데 이 당은 그 당론을 안 정하는 게 당론이다.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 있고요. 요즘 이제 국어사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국어사전. 하도 많이 복잡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준은 무슨 비준이야? 에? 안철수 대표 국민투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국민투표는 무슨 국민투표야? 그리고 이제 가슴에 저 태극기 배지 달고 지금 뭐 그 경찰 특공 훈련 하는데 다니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제1야당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가. 100번 양보해서 네. 뭐 당이 각 당은 뭐 자기 정치적 견해가 있는 거니까 네. 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인데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네. 제1야당으로서 이런 중대 사안과 관련해 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예. 국회의 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 책임까지 방기하는 그런 모호성. 네. 그것은 절대 아마 저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이제 권력 잡는데 지장이 될까봐 그 안보 프레임 무서워서 지금 한 발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까놓고 말하면 그거죠. 그런 건데 그러면 정권 잡아서 한반도 평화 전략을 어떻게 그 실천할 생각인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서 네. 추진할 한반도 평화 전략은 도대체 뭔지를 묻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사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정의당이 굉장히 애가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MD 체제에 편입되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MD 체제에 편입이 되고 나면 네.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예. 좀 속된 말로 백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백도가 안 되죠. 네, 네. 백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 이른바 신냉전 체제로 예.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네. 이 그 강화시키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네. 한반도 평화 전략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네. 더더욱 네. 내년에 집권을 목표로 한 그런 정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목숨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정권 잡아서 뭐 할 건데요?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정권 잡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한반도 평화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네. 입장을 세우고 실천해 왔던 그런 정당이고 네. 또 우리 시민들 중에 상당 부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 민생 현안 경제 문제도 크지만은 특히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반도 평화 전략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대륙으로 가는 경제 전망을 열어내는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야당이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드가 단순히 우리 무기고에 하나 추가해도 좋을 무기가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한반도 평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용인하면은 이후에 그 민주당 정권이 어떤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된다고 네. 봐요.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사실은 날마다 사실 이 팟짱을 매일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매일 출연할 때마다 제가 모든 분들께 여쭤요. 그럼 다 반대라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부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 후보들도 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눈 가리고 앙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돼요. 뭐냐면 눈 가리고 앙식. 예를 들면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각자 뭐 의원들 개개인은 네. 열심히 하고 다 반대 이야기하고 당론은 결국은 안정하고. 안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용인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우리 환노위에 있는 은수미 의원을 비롯해서 유원식 의원 다 반대했어요 강력하게. 그리고 그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나 당론은 그 케이블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 놓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반대하는 의원님들 앞세워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 해왔단 말이에요. 또 노동법도 그렇습니다. 노동법 개혁도 네. 그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네.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은 저랑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 차원에서 당시에 환노위 이 노동법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제1의 국정 현안이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19대 2기 환노위 구성할 때 네. 8대 8을 8대 7로 바꾸는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걸 보고. 그럼 8대 7로 만들면은 바깥에 입으로 립 서비스는 노동법 뭐 개혁을 반대한다 해놓고 네. 그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빤하지 않습니까? 네. 밀어붙여서 표결한다 그러면 반대 한참 이야기하다가 퇴장해 버리고 환노위에서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본회의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 진짜 이런 중대한 노동법을 통과시켜 주려고
했구나 속심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제 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수가 네. 반대하면은 왜 못 정해요? 반대 당론을 정해야지 왜 못 정합니까? 그거는 뭐 그 당의 자유라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그 반대냐 찬성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네.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네.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은 그럼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제가 묻고 싶고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향후에 네. 사드 배치 이후에 그 몇 년 후든 한반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네. 결국 2016년 이 사드 배치로부터 네.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유능한 안보 정당이라고 뭐 앞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네. 매우 무책임하다. 그리고 매우 안이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 당의 전략이라고 치고 네. 왜 우리 당론을 니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당 간에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죠. 예. 그럼 최소한 국회의 책임을 선도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 검증 절차를 네. 그 주도적으로 제1야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거는 정당한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부에서 이거 별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네. 모르지만 네. 그 우리 김종대 의원이 그 근거를 제기했잖아요. 네. 미 회계국이 발간한 그렇죠. 미사일 보고서. 방어 관련 보고서도 네. 있고 올 2월에 미국이 작성한 2017년도 네, 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인데 저는 그거 이제 장관이나 총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기는 미국이 만든 무기고 여기 와서도 미국이 운용할 무기인데 미국이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 아니라고. 한국에서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얘기가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러면 야당은 두고 볼 것인가? 전 그 점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방송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진 않지만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집회에도 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고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에 뭐 정책도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주민들도 만나고 뭐 온갖 걸 다 한다. 꼭 당론으로 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당론으로 그동안에 힘주어서 결정한 것도 집행된 게 거의 없는데 당론조차 안 정한 실천이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금 마치 이제 김종인 대표 혼자서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도부가 함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대표 주장 그 발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가 대표 탓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뭐 김종인 대표는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서 네.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누가 뭘 한다고 바꾸실 분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정책의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의 수많은 구성원이 있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당익에 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의총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항상 대표 뜻만 따랐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론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냐면 과거에 보면 늘 종북 프레임에 걸리고 안보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미국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만 평화가 보장됐기 때문에 요 안에 있어야 대선도 가능한 거다. 정권 교체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정권 교체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현실론을 인정해라. 오히려 심상정 대표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냐. 결국 종북 프레임에 걸렸을 때 정권 교체 못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북 프레임에 걸려서 정권 교체 못하면 정권을 잡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주 군민들 어제 그 와서 진짜 쓰레기까지 네. 조금이라도 책 안 잡히려고 그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제1야당조차 정부의 그런 부당한 종북 논리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이러고 있는 마당에 네.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저 온몸으로 예. 그 저 뭡니까 종북 논리나 외부 개입 운운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그게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라고 봐요. 그 정부가 그 부당한 외부 개입을 지적하고 또 상투적인 종북 논리를 들이대려면 그것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정당이 야당들인데 네. 야당 스스로 슬쩍 비켜서서 그 화살을 전부 국민들이 직접 맞도록 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당에 그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1야당이 뭐 이미 다 김치국부터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비겁한 거 아닙니까? 뭐 비겁한 것인지 그게 현명한 것인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저는 각 정당이 또 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잡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은 뭐 정당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핵심 전략과 관련돼 있는 네. 그런 사안이고 그 핵심 전략을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유린하는 그런 그 위상의 문제인데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조차 지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정권 잡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종북 문제나 그동안의 정부의 안보 프레임, 네. 정부의 그 부당한 안보 프레임을 그 벗겨내고 네. 정말 그 진짜 안보에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네. 그래야 저는 그 유능한 안보라고 봅니다. 저희 정의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의당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조차도 다 가지고 성주로 가져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그 지난 총선 때 박주민 후보 캠프에서 인형탈 그거 다 뒤집어 쓰고도 우리가 세월호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이게 뭐 다른 무슨 논란을 일으켜서 떨어질까봐 이제 이렇게까지 국민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지금 무엇으로 응답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지 생각하는 것 16년 같아요. 만에 여소야 될 만들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되는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세월호 문제도 네. 20대 국회 들어서 야당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예. 했단 결국 말이에요. 그것도 유야무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권 잡으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이 사드와 같은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는 중도층의 피로도가 높다. 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안보 프레임에 걸리면 자칫하면 못 빠져나온다. 이런 논리인데 네. 저는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고 그저 그냥 사드가 무기고 안보 문제니까 이 프레임에 걸리지 말자. 네. 이것 말고 정말 사드가 본질적으로 어떤 무기인지 네. 이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집권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진지하게 검토했는가 하는 점이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 사드 문제는 다른 또 안보 문제하고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사드 문제가 제가 포괄 안보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우선 한반도 그 평화가 남북 당사국만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자체가 국제적인 문제고 네.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 당사국 간의 네. 말하자면 그 충분한 협의를 잘 이끌어낼 때만 네. 사실 한반도 평화 전략이 이루어지. 이게 남북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 때문에 그 당사국 중에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큰 긴장을 조성하는 네. 이런 어떤 무기를 그냥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네. 야당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돼야 되고 이 자체가 또 경제고
네. 안 보고 예. 이제 경제고 예. 또 민생이고 예. 기본권이고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본래적 의미가 공론의 무기거든요. 정당이라는 네, 것은.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민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예. 예. 사드에 대해서 그냥 전형적인 그냥 안보 문제로 생각하고 찬성도 하시고 찬성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네. 이 사안은 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예. 이것이 갖는 국익 차원의 위험성을 네. 설득하고 하면 얼마든지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제1야당 가장 강력한 공론의 수단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네. 현재의 여론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100번 양보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 네. 뭐 그렇다면 어떤 정책 판단도 할 수 있겠죠. 정당이라는 예, 것은.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야당들이 힘 모아서 국민들하고 상의하고 또 보고 드리고 정보 제공하고 하면은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게 안보 문제라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설사 사드 찬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네. 그거 때문에 집권을 시켜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할 소재는 아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면요, 갤럽 조사에서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 아니겠어요? 이제 갤럽에서 50대 32 조사한 뒤로 사드 조사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 여론이 지금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큰 언론의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제1야당이. 그러니까 제1야당이 그 여론을 선도하고 의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이 던진 의제에 수긍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갖는 정치의 한계가 너무 커서 이 좋은 흐름이거냐. 아니 그래서 짚어볼 저희 필요가 있는 것 당은 같아요. 예. 이제 그 작은 당이고 네, 원내 정치에서는 야당들을 견인하는 네, 예인선의 역할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네. 이제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사실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 일도 네, 자제하고 그동안에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판해서 뭐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민주당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저는 뭐 적극적인 당권 네. 주체로서의 네. 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당부드리고 예.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몇 가지만 좀 압축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오늘 뭐 긴 시간 할애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안보 논쟁 또 안보 얘기 탁 들었으니까 정말 중요한 민생 얘기가 쏙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20대 국회 출발 민생 국회 한다 그랬는데 결국 최저임금도요 440원 올랐거든요. 이 10,000원 시대 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백날 일해봐야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진짜 짜증난다. 아마 지금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주부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민생 현실에 대해서는 뭐 새누리당조차도 네. 이제 그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면 네. 이게 방치되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유지가 어렵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고 예. 하면 그러면 각 정당들이 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내놔야 되고 네. 최우선적으로 뭐 정책적인 조율 합의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각 당이 내놓은 안은 최저임금 1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도 9,000원까지 이야기했다가 네, 네. 철회를 했는데 네. 문제는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정치권에서 불평등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시대 과제로 다들 네. 인식하고 있는데 네네. 오로지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각 당이 네. 물론 뭐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 빨리 내놔라. 네네. 내놓으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합의할 수 있는 대로 합의해서 빨리 네. 진짜 응급 처방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내놓은 안이 이제 최고임금제입니다. 근데 최고임금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사드 국면 때문에 저희가 네. 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언론에서 두세 건은 지지한다는 네. 견해가 나오고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최고임금법 아주 해야 긍정적으로 된다고. 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정운찬 네. 교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보수 진보 토론회에서 네네네. 보수 쪽을 대표하는 예. 김강두 원장도. 원장도 자기는 살찐 고양이법 찬성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최고임금법은 네. 이제 그 뭐 물론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뭐 논의하다 보면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최고임금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소득 격차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네. 그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최고임금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예. 첫째는 이 최고임금법은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은 어쨌든 가장 고소득층부터 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발휘가 돼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이 1%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정하게 고소득자들이 그 자기 소득을 조정할 의지를 가질 때 이 네. 논의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29년도에 대공황 때도 대압착 네. 전략이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최저임금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봤지만 안 오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압착 그 전략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뭐 그건 세계에서 다 그렇게 운영해 왔던 전략이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맨날 협치도 이야기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 최고임금제야말로 경제 주체 간의 사회적 타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불평등 해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취임 1년을 지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 현상인 건데요. 그래서 샌더스도 나오고 트럼프 현상도 생기는 거고 영국의 경우는 브렉시트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급적 이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이런 걸 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는 정의당입니다. 한국의 그 버니 샌더스는 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경선처럼 네. 대한민국도 동등한 경쟁의 룰이 도입된다면 네.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했던 그 역할 아, 그래요? 그에 대한 지지 이상으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이 이렇게 내년 그럼요, 대선.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처럼 말하자면 승자 독식 구조 하에서 네. 군소 뭐 작은 정당들은 그냥 사표론으로 밀고 가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예. 한국 정치가 크게 바뀌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이 이번에 7.2% 정도밖에 받지 못했지만은 네. 저희가 아직은 이제 창당 4년 차고 네. 당원 3만 5천에 네. 후보 한 50여 명 나가서 또 특히나 진보 정당이 제2당으로서 많은 지지를 얻었던 호남을 국민의당에 빼앗기면서 네. 그렇게 얻은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야권 연대도 없이 얻은 것은 그 국민들이 상당한 격려를 한 지지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잘하면 더 지지하겠다. 이런 열심히 해봐라 이런 지지라고 보고 특히 불평등 해소가 시대 정신인 상황에서 저는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이 그
뭐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 새누리당은 현실이신 것 같지만 해법은 정반대고 민주당은 저희하고 싱크로율이 매우 한 90% 가까워요. 네네.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네. 민주당의 실천 의지는 제가 보기에 네. 뭐 민주당에서는 섭섭해할지 모르지만은 여론이 머무는 곳까지가 실천 의지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의당은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 정책에 대해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당들은 힘이 있어도 안 하고 네. 작은 당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고 못 하니까 예.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힘을 갖고도 안 하거나 하는 척만 하는 데보다는 하고 싶어도 힘이 아직 부족해서 못하는 곳에 네.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까지 예, 마치도록 아니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초조하게 예, 시간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 그 심상정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징표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만들어 드렸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증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세게 신불리 부드럽게 세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